저는 올해 9살이며 작년에 결혼하여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제 직업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어른들에게 좋아해 주시는 직업입니다. 예전부터 소개팅이나 주변에서 선자리가 자주 들어왔었는데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런 선자리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헤어진 후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여 현재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의외로 괜찮은 사람 같아서 금방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 학교의 선배 교사님의 지인이라고 하는데 집이 정말 부자라고 하며 성격도 좋고 인맥이 좋다는 말에 한번 만나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매너도 좋고 괜찮았어요. 집안에서 대를 이어 커다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십 년째 갈비를 팔아서 건물도 올리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2호점을 내었고 역시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날까 의문도 있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에 부담 갖지 않고 나가게 되었어요. 특히 그쪽에서 먼저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제 직업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죠. 첫인상은 생각보다 썩 괜찮았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의 남자였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도 잘 리드하고 배려심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직업에 대한 부분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줄 줄 아는 한국어 실력이 매우 궁금하네요. 토탈 카운트 8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중이 있었고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도 너무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공통점도 있고 대화가 잘 통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은 첫인상을 남긴 채 소개팅 자리를 마치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한 뒤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도 남편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서 직원들을 많이 쓰며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어 보였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만난 지 겨우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 뵌 순간부터 형편없이 정말 두 팔을 들어 환영해 주시는 우리 친정은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고 시댁에 럼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십니다. 시댁에서는 교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된다며 좋아하셨고 결혼만 하게 되면 혼수도 필요 없고 집안과 살림살이까지 모두 시댁에서 다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저를 위해 새 차도 한 대 뽑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잘 해주시는 거지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부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 말은 몇 번 들어왔지만 이 정도 반응인 줄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르셨겠지만 결혼 이야기가 처음 언급되고 나서 일이 쉽게 진행되어서 얼마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유일한 혈족인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우 젊게 낳아서 어머니의 나이가 40대 초반에 막내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중학교 다니는 막내 동생이어서 우리와 많이 나이차가 나지만 저는 너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막내 동생은 수줍음이 많고 전화에 기어들기 위해 붙잡거나 겨우 대답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나이차가 큰 우리의 남편들과 달리 서로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시집가게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었습니다. 없다면서 빠르게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죠.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고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결혼 준비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셨고 지극히 어머님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혼수까지 전부 시댁에서 다 해주셨어요. 너무 시댁에서 다 해주면 제가 너무 민망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침대는 제가 장만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약속대로 제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차도 한 대 뽑아주셨는데 여기까지 모두 진행되는 데에 상견례가 끝나고 석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혼집도 다 구해놨고 살림살이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댁의 빈집으로 놔두기가 아깝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이 아직 2달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집에 미리 들어가 살라고 하셨다. 친정 부모님도 결혼할 예정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고 저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걱정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주셔서 너무 행복했다. 실제로 나나와 부모님 모두가 소갈비를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었고 주말에는 어머님이 나를 백화점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제 옷이나 가방 등을 사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다.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원래는 며느리가 생기면 꼭 해주고 싶었다면서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으세요. 저는 왜 그렇게 잘해주시나 속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원래 여유로운 집안이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말았어요. 얼마 후에 결혼식도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혀놓으셔서 아이는 언제쯤 가질 예정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있고 신혼생활도 조금 더 즐기고 2년 정도는 우리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했으면 나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아이부터 가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애 낳고 손주 재롱 떠는 거 보여달라고. 집도 넓은 걸 사줬는데 너도 내일 모레면 30이야 더 이상 미룰 것도 어쩌고 할 것도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늦둥이 아직 보셨나 봐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남편도 결혼 전 같이 살 때부터 저한테 혼수로 아이만 낳고 싶다는 말도 했었고 어찌됐든 빠르게 아이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솔직히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타입이었어요. 막내 도련님한테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았고 제가 우리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항상 말로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고 아빠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곤 했죠. 쉽다는 말은 하곤 했지만 모두가 소름 끼치게 연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시집에서는 계속해서 아이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3달 정도가 지난 후 시집에서는 아이를 낳는데 도움되는 약이라도 한약을 다 구비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 아이를 빨리 낳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제 생각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이를 가지고자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시집에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시사를 신경 써주신 만큼 저 또한 그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제 노력만으로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얼마나 신경 쓰고 연습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있지만 거의 반년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시간이 지나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런 것을 보며 어찌 우리가 적당히 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른 건지 생각해봤어요. 남편보다 더한 사람은 제 시어머니인데 그녀는 집착적으로 매주 한 번씩 전화해서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카톡에는 임신과 관련된 좋은 음식 및 다른 정보가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 하셔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있었는데 식사 중의 대화는 전적으로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제 몸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가야 했는데 부탁해보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애가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말해 어머님의 말이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검사를 받으실 거라면 우리 부부가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면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말에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내 아들은 전혀 문제 없어. 문제가 있다면 너한테 있겠지라며 정색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물론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본인 아들은 건강하고 문제 없는데 왜 나만 문제가 있을까요? 내 감정을 억제하며 남편이 눈치를 보는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요즘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방학하기 직전이라서 한참 애들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장 학교부터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애초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마음에 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제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 했던 노력들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 월급 정도의 돈은 얼마든지 시댁에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마치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거라 하여 적당히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도 그날 이후로도 저는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초조한 마음과는 다르게 빨리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짜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염려가 너무 커져서 두통까지 오게 되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이상하게도 자기 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심 없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평소와 너무나 다르게 보였고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화감을 느꼈어요. 모습은 이상했어요. 계속 의심이 점점 커졌고 놀랍게도 제 남편과 닮은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형제라고 해도 제 남편과 너무 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점점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재촉하는 시댁과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남편 때문에 의심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심이 더욱 커지고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서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져가는 와중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불러서 산부인과로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곳에 가서 부적을 쓰거나 아이가 생긴다는 취미나 한약을 찾으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결국 산부인과로 연결해서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만 느껴졌어요.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늘 한 번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도록 하죠. 그러려면 검사를 받기 전에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그냥 저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의 남편이 나이가 35세로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같이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그때처럼 화를 내며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확신에 차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아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몇 날 동안 머릿속을 떠도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제기한 게요. 문단 전체의 문장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남편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이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갈라지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반응을 보고 나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말 어디서 들었니? 누구한테 들었니? 이 정도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동이 도련님이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정말로 친자검사를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만약 어머님의 아이라면 앞으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어머님이 회사 그만둬라고 하면 그만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다 받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병원 복도에 어머님을 붙잡아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추궁했습니다. 신체 검사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님은 상당히 긴장한 모습으로 그냥 어렸을 때 실수 좀 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 호에 올렸어. 우리 애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그냥 앞으로도 지금처럼 너희 두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면 돼. 속으로 90% 이상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답을 듣게 되니까 온몸에 힘이 쫙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간신히 힘을 짜내서 버티고 있는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자는 어머니미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 들었는지 나를 보자마자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적은 없었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었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자 매우 충격이었고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너무 아까웠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살기 어려워 처음부터 알았다면 모르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이혼 말고는 이미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오자마자 남편이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고요. 그 여자랑 혼인신고조차 한 적 없고 아이는 낳자마자 부모님 호적으로 올려서 서류상으로는 깨끗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제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결혼 생활 내내 막내 도련님 아니 남편의 숨겨둔 아들이 생각이 날 텐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를 낳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신화까지 집에 찾아와서 막둥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서 다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앞으로 제 앞에 보이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 부모를 부모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까? 본인 출생의 비밀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형수님이 아닌 새엄마로 불러야 하잖아요. 그날 바로 짐을 챙겨 지불이나 친정으로 향했고 이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자, 무슨 그런 되도 않는 집구석이 있냐며 바로 이혼하라 하셨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 생각으로 내용과 증명을 보내자 시부모님이 저를 부르셔서 동네 소문 내기 싫으니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자 시라고 하셨어요. 받는 돈으로 잃어버린 제 시간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죠. 합의금으로는 거의 수도권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안하셨고 저와 부모님 모두 그 돈을 받아서 성격 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제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으니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볼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크게 싸울 것으로 예상하고 법정 싸움까지 될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소문을 두려워해서 빠르게 합의금을 마련해 주어 조금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생각해보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내 신체적인 문제 때문일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산부인과에 직접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 몸은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불임의 문제는 최근에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수년 전에 아이를 낳은 사람일지라도 남자는 30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어쨌든 저는 제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니 이 기쁜 소식을 이미 이혼한 후 남은 예전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저는 전혀 신체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쪽 사람들이나 비뇨기과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는 서로 사이가 없는 상태인데 저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제 전남편이 다시 다른 여자를 속여 재혼을 할 생각이라면 제 결혼식 프레퍼런스 부러울 거라 생각해요. 올리기 전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고 반드시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소중한 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건 저 혼자로 족하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고 그 집에서 기죽어서 지내고 있던 막둥이 도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외국으로 내쫓아 버린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천벌을 받을 테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현재 5살 아들과 3살 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여름에 태어날 제 뱃속에 있는 셋째까지 있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다둥이 엄마라고 하면 요즘 신기하게 보이는 세상이고 어떤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고 하루하루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걸 넘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나이가 저보다 많은 남편의 누나인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지 신우가 제 정신이 아닌 건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저희 신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남편보다는 3살이 많고 저보다는 6살이 더 많습니다. 신우는 나이가 40대 초반을 넘어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애초에 젊은 시절에 술을 함께 했지만 결혼 후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마시고 춤추며 즐겁게 노는 동안 34살에 결혼에 늦게 들어간 이유도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무서워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버티던 중에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야 후회되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보약을 많이 준다거나 부적을 사용하거나 기도를 드린다면 산속절에서 며칠 동안 100배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아 시험관 유방수를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노력하고 조사해봤지만 활짝 웃게 하는 어떠한 결론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40이 넘어버린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우와 함께 이중소득을 올리던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을 때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게 했다. 어떨 때부터 중요하다고 했더니 20대부터 계속 다니던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신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 그만둔 지는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둘이 사는 집은 아이가 없어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미리 집을 사서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우리의 모토인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조금 지났고 결혼할 때 저는 15억, 남편도 같이 15억을 들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혼수는 전부 카드로 결제했고 결혼 후 할부로 갚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 아니었고 지금은 연차도 쌓이고 진급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닌 적은 없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제 동생이랑 같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동생이 결혼하면서 자기 남편과 2호점을 차려나가 버렸고 그 후로 지금까지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빵이 맛있고 디저트가 맛있어 소문나서 그날 만들어 놓은 빵은 오후에는 모두 팔려버릴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작년에 새로 오픈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전문점도 지금은 자리를 잡아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 신혼생활할 때 샀던 아파트는 33평이었어요. 자녀가 더 태어나면서 지금은 그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48평의 방과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것인데 그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지 제가 하는 사업도 모두 잘 풀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셋째 아이도 가질 수 있었어요. 만약 셋째를 낳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집이 다시 좁게 느껴진다면 그때에는 단독주택을 짓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파트 2채와 함께 3년 전에 경매로 나온 3층짜리 작은 건물 한 채를 매입했는데 그 작은 건물의 1층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월세 걱정도 없어요. 나머지 1층은 월세로서 사용하고 2층과 3층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 정도는 나오고 있고 남편이 벌어준 돈과 제가 운영하는 2개의 가게에서 번 돈까지 계산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럽지 않게 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댁이나 친정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용돈도 넉넉히 들리면서 살아왔어요.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에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요. 그래도 두 아이들을 한 분이 봐주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 엄마까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아주머니를 도와주십니다. 저희 부부의 자녀 계획은 애초에 몇 명을 낳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지자는 생각이었어요. 경제적인 상황만 허락하고 우리 두 사람이 계속 건강한 상태라면 저희는 가급적 많은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둘째를 낳고 너무 어려워서 원래 계획했던 셋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 하는 일도 더 잘 되었고 신혼 시절보다 더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셋째 아이도 가질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된 사람은 제 신우였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부터 그는 기분 나쁜 태도를 감추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고 산부인과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은 다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보러 왔었는데 그때 신우는 혼잣말처럼 제 귀에 소곤거리며 할 말이 없다는 듯 말을 꺼고 있었죠. 아이는 기계가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람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신우는 예전부터 원래 꼬여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아이를 제가 둘러주게 된 것으로 심사가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둘째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셋째를 가졌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잘했다고 축하해 주셨지만 신우만 혼자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새 아이를 낳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엄마에게 제봐달라 하며 짓거리는 것만 해봐. 어차피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릴 생각도 없었고 신우가 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바로 받아쳐줬어요. 당연하지. 요즘에 누가 시어머니에게 애를 키워달라고 부탁하겠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만 그런 짓을 할 뿐이죠. 거지, 저는 어차피 애 봐주시는 분을 돈 주고 구할 생각이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우가 제 대답을 듣고 기분이 박상했는지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신우는 제 얼굴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어느 날 시부모님 다 있는 앞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1월 말에 아버님 생신이라 좋은 중식당 예약해서 시댁 온 가족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제 뱃속에 있는 셋째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다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이어가다가 시아버님이 농담을 섞어서 이참에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야구팀 만들 때까지 낳으라고 하셔서 저도 맞장구 치는 데까지 노력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을 떨쳐 던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들 가벼운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가운데 식사하는 동안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신우가 두서적으로 그 이야기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말을 덧붙였어요. 무슨 동네 똥개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낳으라고 하는 건 너무한다. 어떻게 그리하여야만 낳아날 수 있는 애를 얻을 수 있는가 라며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식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또한 너무 참지 못하겠다고 당연히 감지하지 않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리 중요한 거니? 너의 언니한테서 들었는데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시아버님마저 남쪽에서 집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따금 가라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신문 찢는 후배 같은 사람을 내 가정에 받지 말라고. 고약하게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는 거야? 물론 그 이야기를 하신 뒤에 아버님도 바로 후회하셨다고 해요. 신우는 저한테는 함부로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그런 소리 듣긴 싫었는지 금방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여기서 아빠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식당 직원까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코스 요리를 끝까지 다 먹지도 못하고 대충 정리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다가 잔뜩 화가 나서 자기 남편을 끌고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도 저랑 남편에게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쉬라 하셔서 저희도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리고요. 남편이 누나 때문에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하려고 했지만 사실 남편이 이번 일에 대해 잘못한 게 없어요. 어쨌든 그 이후로 한동안 신우와 마주칠 만한 상황은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서로 마주치면 좋은 대화가 나오기는 힘든 일이고 저도 아이를 태교하기 위해 더 이상 싸우거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도 안 하며 지내니 좋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신우가 연락해서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녀와 분할해야 한다고 물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정말 기분이 좋았고 매장을 둘러보며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속에서 화가 치솟아 올라오네요. 입에서 쌍욕이 나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고 그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갑자기 연락하더니 이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한 말이 아까 자기가 뉴스를 봤다는데 요즘 애들 하나 키우는데 평균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자식이 셋이라서 총 9억이 있어야 한답니다. 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나요? 자그마치 9억이 필요하다는데 어찌할 건가. 내가 좋아서 그렇게 셋이나 애를 낳았다면 내 동생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 번 돈으로 알아서 처리해.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저 여자가 뭘 잘못해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어차피 남편이랑 제가 같이 만든 아이들인데 우리 2명.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뒤를 보아주는 것이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형님에게 돈을 달라고 할 것도 없고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3억이 아까워서 왜 안 나오시는 건지 조금 어리석긴 하지만 저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보답을 했고 그때부터 전화통화로는 무서운 욕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욕이나 그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진정한 얘기까지 듣기가 참 어려웠어요. 물론 제가 신우가 욕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 둘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우가 친정에 돈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상속받을지 물었을 때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동생도 그렇게 다들 부모님의 재산에 눈독을 들일 필요 없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죠. 갑자기 왜 우리 부모님의 재산 걱정 혹은 유산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저녁에 집에서 퇴근한 남편에게 그 신우와의 재통화 내용을 전해줬더니 남편은 얼굴이 붉게 질릴 정도로 화가 나셔서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시부모님 집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 그 내용을 들렸더니 이후로 솔직히 말해도 그저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너는 내가 왜 그런 태도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죄 없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라며 엄포를 놓으셨어요. 너의 마음씨가 이렇다면 세상 사람들 전부 너한테서 등 돌릴 거다. 저렇게 착하고 복숭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앞으로 너는 내 허락 없이 집에 마음대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시아버지이어서 시어머니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신우는 거의 집에서 내놓은 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결혼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시부모님 드리는 용돈을 단 한 달도 끊겨본 적 없었어요. 매달 드리는 정기적인 용돈 외에도 기념일마다 선물이나 꽃다발까지 잘 챙겨드렸고 아무 일 없어도 가게에서 파는 빵이나 샌드위치를 따로 챙겨다가 시댁에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우는 아이를 갖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뒤로 우리 시부모님에게 한 번 제대로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는 해도 자식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효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쁘다거나 며느리보다 못하다면 솔직히 가만히 있어야 해요. 남편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신우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며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까지 지우고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어요. 나도 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충분한데 굳이 나를 싫어하는 신우에게 먼저 연락하고 화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온 가족이 모두 신우에게 등을 돌린 것을 보니 얼마 전에는 술을 마시고 시댁에 들이닥쳐서 왜 자기만 미워하는지, 자기만 나쁜 사람인지 우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제 나이는 이미 40을 넘었는데 왜 그렇게 철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마침내 우리의 신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고 나면 댓글이 달리면 신우에게 한번 보여주고는 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를 살펴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3명쯤 된다고 하니까 9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만한 돈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는 그 정도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돈이 있다면 하겠지만 아이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도 들을 만큼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진 않아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얼마나 쓰던지 아이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 해로 4살이 되는데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면서 아이를 갖겠다고 집에서만 빈둥빈둥 놀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혼자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이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더 이상 성미를 부리거나 허세를 부리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착하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남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결혼과 이혼을 둘 다 경험해봤어요. 올해로 32살이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잘못된 선택을 결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차피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덕분에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혼한 후로는 이제 남자가 되었지만 대화가 편하게 되도록 남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2년 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직전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들이 대학에 갈 때 취직을 선택했었는데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기술을 배운 뒤에는 언젠가 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으로 다가왔어요. 직장 다니며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부모님에게 손도 벌리지 않고 대학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있었어요.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6살이 많은 분이었고 당시에 저는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실습을 하러 나가 있었어요. 그는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셨는데 거절했더니 매장 앞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커피 한 잔 마실까 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셔서 만나기로 했더니 그것이 밥을 먹는 것으로 발전하고 술 약속을 하게 되며 친근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습 생활이 힘들고 외로웠었는데 그분이 좋다 하고 잘 대해주어 마음이 금방 풀렸고 그렇게 1년 동안 연애를 한 후에 그분이 다 책임질 것이라며 결혼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직을 해서 보조로 일하고 있던 시기였어서요. 당시에 월급을 1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이쪽 업계에서 적게 주는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졸업하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했었고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일할 바에는 자기가 먹여 살릴 테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 돈을 써서 어렵게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일을 그만두기 싫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자친구랑 옥신각신했고 사실 결혼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1년 넘게 사귀었으면 당연히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의 나이도 있었고 너무 초반부터 강하게 결혼 이야기를 밀어붙이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양가 상견님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원래 저한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 그냥 집안에서 딸 하나 치운다는 생각이셨는지 있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던 거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아서 하라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결혼한 친구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물어볼 만한 곳도 없고 저보다 나이 많은 직장 동료들도 결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 20살 때 다니던 직장에서 모은 돈은 대학 다니면서 이미 다 써버렸고 당시에 받은 월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1년 일해서 열심히 모아봤자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한다고는 했지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아닌 그쪽 통장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자신만 믿고 따르라고 하더니 우리가 결혼하여 살 집도 못 고칠 판이라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 것 같았어요. 다른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으면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기로 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다른 방법도 없이 계속 날짜가 흐르고 아직 신혼집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혼식 날짜가 한 달 남았는데 시부모님들이 저를 집으로 부르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반으로 나누어 앉았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지라는 것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벌어야 할지는 원래 여자가 집에서 내조를 해야 하는 법이야. 결혼하면 당장 일 그만둬야 집에서 살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까지 일해왔지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뒤에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도 있을 텐데 포기하기는 아까워. 끝까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시모가 너는 계속 일하고 집만 부리면 신혼집이나 뭐 이런 소리를 해. 결혼했으면 애 낳고 엄마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말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멍청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건지 혼란스러워. 남자친구가 집안의 외동 아들이어서 빨리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내게 명령하였다. 나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부모님도 그 집에서는 다 제공해주고 남편이 일도 다 하고 돈도 번다며 힘들게 밖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돈 문제로 항상 고생했으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양쪽 부모님과 예비 신랑도 찬성하여 나를 집안에서 대접하도록 해달라 했다. 그래서 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간 뒤 한 달 뒤에 들어앉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했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나는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미용실에서 일하는 다른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소질이 있다고 하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계속 일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그 당시에는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시부모나 저의 친정 엄마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맞는 길인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퇴근하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도 거의 없고 주말에도 대부분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동이나 다른 취미 활동을 즐기지 않았죠.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며 보내곤 했죠. 결혼하고 저한테 한 달 생활비라며 40만 원을 줬는데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받는 수입과 월세까지 다 내기 때문에 먹고 쓰는 생활비로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해준 돈이니까 두식과 한 달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죠.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물어봤더니 내가 애도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면 주는 대로 아껴서 잘하고 있으라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월세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자면 처음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 협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집을 쥐어주거나 전세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시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주신 이야기는 매달 월세 50만 원을 우리가 내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속았구나 싶지만 당시에는 나도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의 친정 부모님들도 그게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살고 있다고만 알았어요. 먼저 시집간 언니를 가진 친구들이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여성도 돈을 벌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경제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조언을 해줬지만 그때는 무엇이 맞는지 몰랐어요. 다행인 점은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밥을 주면 배부르게 먹는 스타일이라 집안에서 일을 하는 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없고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고 빨래도 돌려다 준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잘 해냈어요.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보냈어요. 40만 원도 식비와 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데만 사용하면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반찬 투정이 없으니 카레를 한 번 만들어서 3일을 먹어도 괜찮았고 월말에 생활비가 부족해질 때쯤이면 간장 계란밥을 이틀 연속으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과 큰 싸움 한 번도 없었고 결혼한 뒤로는 시댁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가끔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는 오히려 고맙게 느꼈어요. 1년 정도는 아무 일도 없이 살았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문득 나의 삶이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신혼으로 1년 동안 아이를 안 가졌지만 앞으로 아이를 갖는다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영원히 아줌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차를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결혼 후 1년 동안 살이 좀 찐 것 같고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대학까지 졸업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현재 사는 집도 언제까지 월세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생활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월급에 관한 대화를 하면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만 말하곤 했습니다. 번다고 하지만 명세서를 보여주거나 통장 내역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날 골라 질문했을 때 돈이 드는 자기가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주는 돈으로 살림을 잘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편은 이제 신혼기간도 끝났는데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회는 이제인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나도 좋지만 정확히 우리 부부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벌고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죠. 제 말에 남편은 한참 고민한 후 결국 자기 통장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월급은 남편 본인 말대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이후 저희는 모아둔 돈이 단 하나의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별도로 보험이나 적금도 든 것이 없었고 그때 남아있던 월급 계좌에 돈조차 10만 원도 안 됐어요. 돈을 빼돌린 것인지 의심되어 지난 6개월간의 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런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돈이 남편의 카드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달 40만 원을 받아 월세 50만 원과 관리비 및 공과금 2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200만 원 가까운 돈은 전부 남편의 카드값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돈은 전부 컴퓨터 게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거나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매달 꾸준히 100만 원 이상의 돈을 게임에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게임하는 곳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게는 생활비로 40만 원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혼자 얼마나 쓰는지 돈 관리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아무 돈이 없다면 이야기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자는 제안이 현재 처참한 부부의 재정 상태 때문에 제게 큰 화가 났어요. 저는 남편의 잔소리를 듣기 싫은 것으로 느꼈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돈 때문에 싸우게 되어 어리석은 생각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삶의 소중한 1년을 낭비한 것과 같았어요.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아이를 낳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당장 모든 경제적 권한을 넘기거나 앞으로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이 없이 이혼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40만 원을 받고 한 달 생활비를 내면서 커피 한 잔이나 빵 한 조각을 마음껏 즐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돈을 쓴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생활비를 이렇게 아끼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모아두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 후 화장품 한 번 제대로 산 적도, 예쁜 옷을 사본 적도 전혀 없어요. 그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기계처럼 살았죠. 그런데 그 대가가 겨우 이것뿐이라니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너무나 큰 실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는 이 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안정되게 느껴졌는데 남편의 본질을 알고 나니 이 결혼은 제 입장에서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용돈을 받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차라리 이혼을 선택하고 싸움도 없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들에게 이혼하고 나서 자신처럼 돈만 좋아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제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등을 밀렸습니다. 웃긴 건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우리 친부모님들은 제 이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시집 가면서는 그 집에서 버티고 살아야지 이혼 여자가 되면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 형제가 꽤 많고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혼자 독립해서 살기 시작했죠. 위자료하고 하긴 뭐하지만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500만 원은 제가 가진 전 재산 중 일부였기 때문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며 전에 했던 미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곳보다 월급도 조금 올랐고 혼자 살다 보니 정말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제가 얻은 것 하나를 말해보자면 없는 대로 버티는 절약 정신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고 집에 오면 물만 마시며 살았어요. 결혼 생활 1년 동안 늘어났던 살들이 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의 80%로 살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워가니 한 번도 어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직급도 오르고 앞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생기니까 번 돈이 늘더라고요. 이혼한 전 남편과 시댁, 물론 친정 부모님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일만 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작년 여름 미용실 하나가 폐업하면서 인테리어와 모든 가구를 그냥 내버려두고 나갔어요. 권리금도 없이 보증금만 내고 그 가게를 인수했고 지금은 꿈꿔온 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 사이에 새로운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들어주셔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결혼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밤에 눈을 감으면 종종 그때의 악몽을 꿈속에서 겪지만 그 인간과의 전 남편과의 지난 일들은 헤아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면 지금쯤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적도를 지니다. 이혼한 뒤로 전 남편과 전혀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은 모르지만 아는 지인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직까지 재배운 못하고 자기 부모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이제 곧 40세인데 평생 그렇게 게임만 하다가는 영원히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번 돈을 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별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2년 전부터는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성실한 사람도 있고 아마 내년 가을쯤에는 집을 사고 결혼할 계획이에요. 한 번 잘못해서 이혼한 여자라고 딱지를 달고 친정부모와도 연락을 끊었지만 하나도 후회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살고 있고 매우 행복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 덕분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하는지 이해한 것 같아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늦은 나이인 30대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예비 신부였어요. 예전에 형제로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년 봄을 계획까지 모두 마쳤는데 갑자기 엇갈리는 일이 생겨 결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게 되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결혼은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서로 맞지 않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올해에 내가 30대이면서 충분히 어리지도 않고 사실 대학을 할 때부터 안 가고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눈치도 빼는 꿈이고 알 건 다 하는 나이입니다. 결혼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리고 정말 다른 이유보다 착하다는 거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참고 진행하려 했는데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제가 제 승질 못 이기고 폭발할 것 같아서 전부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평소에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너 성격대로 하다가는 평생 결혼 못할 거라며 적당히 참고 넘어가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결혼 엎어버린 걸 하나도 후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끝까지 참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정답이었을까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본격적인 파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라는 결혼 상대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며 자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에 다닐 생각은 먼저 포기했고 방학이나 주말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졸업할 때 쌓아둔 1,50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그때 이태원, 권대, 홍대 등지에 있는 가장 잘 되는 가게에서 몇 달씩 일을 했습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었고 대박나는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잘 되는 가게가 왜 잘 되는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2년을 남의 가게에서 일하며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대학로, 해화동, 언덕배기 주택 등 많은 곳에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한국어 문법과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장을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자긍심은 타고나서 재앙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첫째부터 태어남 이타도 학습했어요. 그때 인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자도 얼마 못 자고 돌아다녔어요. 일은 오전 10시 출근해서 밤 8시까지 퇴근하고 다시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면 새벽 3시까지 일해요. 그러고 나서도 집에 가는 대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에 가거나 포장마차 술집을 돌았죠. 왜 이곳이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지 의문도 들었어요. 그것에 매우 헌신했습니다. 나는 26세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태원 한복판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돈도 억대로 끌어다 쓰면서 이 일이 안 되면 가게와 함께 내 삶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1년 내내 명절도 쉬지 않고 가게를 열고 영업했습니다. 그 주점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데 조금 특별한 점은 아침 11시에 오픈하고 점심부터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월세가 너무 비싸서 자는 시간을 줄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이태원이라 그랬던지 낯선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알바와 직원을 거의 매일 면접 보고 새로 고용해도 모자랄 정도로 가게가 성공했습니다. 건물 2층을 통째로 임대해 확장하고 500m 안에 이 호점 가게도 새로 내고 정신없어서 당시에는 하루가 48시간인 것 같았어요. 주방에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부모님 하시던 가게를 접고 우리 가게로 불러서 주방을 맡겨야 했던 정도였습니다.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때는 매달 매출이 3억 이상씩 나왔었고 이 호점과 함께하면 5억을 찍은 적도 많아요. 물론 이는 단순 매출 기준일 뿐이고 순수익은 더 많이 남는 편입니다. 년 동안 휴가조차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만 2년 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이었어요. 그때 영업 제한이 정말 치명적이었고 그때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루 이틀 안에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호점과 1호점의 2층 매장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초반에 그렇게 접어버린 것이 신의 한 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달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며 미련 남고 끝까지 쥐고 있었으면 진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9시에 문을 닫고 집에 가라고 하니 진짜 사람이 밑을 누르시고요. 바쁠 때는 몸에 아픈 곳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한가해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살다가는 40을 못 넘길지 모른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로 바로 미련 없이 마지막 남은 1호점마저 남의 손에 넘겨버리고 집에서 쉬며 잘 먹고 운동하고 취미를 즐기기로 했어요. 생활하며 돈을 벌었는데 몇 년 동안은 돈을 막 벌어들인 것 같아요. 돈을 벌 줄만 알았지만 관리는 전혀 몰라서 부모님에게 다 맡겼었습니다. 1억 5천을 거의 10배로 갚아놨을 거예요. 그 사이에 부모님은 서울의 아파트 2채와 고향인 경기도에 작은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놓으셨어요. 대출은 조금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제가 32살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작년 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가게까지 다 넘겨놓고 나서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방황하니 너무 불안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이후에 뭘 해야 할지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쉬는 것 같지 않아서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백수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고 다니면서 각종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며 20대 때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모임에서 1살 연하의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 묘 무대죄 경로 운켜지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면모와 함께 무엇보다도 제게 정말로 좋아해주는 사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달이 지난 뒤에 사귀기 시작하였고 올 봄에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지만 다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상대방의 집안 상황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지만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 보였어요. 여자친구는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먼저 그 정도는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자취하며 월세를 내야 한다면 생활비만으로도 1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월급이 3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지만 부모님께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 용돈으로 쓰고 고정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적금에 80만 원을 넣는 등 여러 지출을 하고 있어서 상황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남자친구는 나이가 하나인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전부고 결혼 시 부모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가 결혼하면 들어갈 살집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처음부터 시댁 도움을 바랄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오히려 몇 년 후에 시아버님이 은퇴하시면 그 뒤로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수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의 생활비에 대해 걱정했었어요. 저는 현재 드리고 있는 대로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것은 아니고 지금은 전염병 상황도 다 끝났으니 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요.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 동안은 저가 아이를 보고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나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대가로 용돈과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은퇴하신 뒤에도 시댁에서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저는 아이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의 계약이 내년 6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도 제가 모두 다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부모님께 드리고 있던 생활비 100만 원을 그대로 드리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그때 아이를 부모님들에게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봐주는 비용은 따로 청구할 생각이었어요. 제 나이는 32세지만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으니 엄마가 되는 나이라는 것이 다르죠. 더 미루기도 힘든 나이예요. 저는 이대로 부담스러워요. 남자친구도 제 의견을 완전히 지지했고 실제로 그 입장에서는 불쾌한 점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혼집은 예전에 샀던 노원 아파트에서 시작할 건데 기억하기로는 당시에는 60억 전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100억을 훌쩍 넘어섰대요.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의정부에 사는 시세가 비교적 괜찮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 학교 보내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에 괜찮은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 없었고 이대로 진행하면 결혼할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2년째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는 것을 들은 후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때 내가 집을 해오겠다고 해도 요즘 세상에는 남편 혼자 일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어요. 살림하는 사람은 요즘 필요 없어. 너도 나가서 맞벌이를 해야지 라며 남자친구 집에서 밥을 먹던 중 그의 엄마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만약 이번 전염병이 없었다면 아직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의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며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모두 제가 번 돈이에요. 남들이 놀 때도 하루도 안 쉬고 죽어라 일해 이 정도를 벌었으면 좀 쉬어도 되겠죠? 어차피 저도 결혼하고 나서 놀고 먹을 생각은 없고 조만간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뿐인데 그분들 눈에는 제가 건방지고 싸가지 없게 보여진 것 같아요. 지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말 대답하는 거야? 그냥 살겠다고 하면 그만일 텐데 내가 집을 가져왔다고 으름장 놓지 마라. 너보다 2배는 나이가 많은 나도 매일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이 정도 잔소리조차 못하니 결론적으로요. 저녁에 집에서 놀고 싶고 밥 먹으며 남편의 월급에서 부모에게 드리는 돈을 제 아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 이유였어요. 실제로 남편은 부모에게 100만 원을 준 다음 2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으로 저가 무엇을 할지 상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어요. 돈을 쓰며 몇 년 동안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가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도 자꾸 뭔가를 물어오니 조금 짜증이 나고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한 건지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신혼집까지 사올 거라면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왜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주던 아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나이가 1살 더 많아서 불만스러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고 좋지 않다고요. 남자친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제나 제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채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이나 다른 것들 상관없이 제가 아줌마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어리석은 말다툼이 계속되었어요. 지금까지 번 돈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이 평생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줌마는 밤새 술집에서 번 돈이 뭐냐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었지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20대 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제 스스로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집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싸움이나 시간 낭비는 싫어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와 비슷하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 나에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떠나 나갔습니다. 남자친구가 후회하여 제가 떠날 때 제 손을 붙잡았지만 엄마의 말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죠. 마음에 있던 소리든 없는 소리든 나는 너희 엄마와 같은 성격의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힘들고 결혼이라도 강요당한다 해도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너에게 딱 맞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도 내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또한 제가 뭘 더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집안에 고개 숙이며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아들에게 매달 받는 100만 원 끊길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무엇을 시킨다는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눈치를 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서 결혼을 하려다 보면 서로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원래 부모라는 사람들은 칭찬해주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참는다고 말하고 있어도 어째서 결혼을 하면서 이런 말들까지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결혼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매일매일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집에서만 바싹 놀고 먹는 꼬라지가 아니니라고요. 눈꼴에 실려서 뒤에서 계속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마음에 취할 만한 시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남자친구라도 중간에서 잘 응대해주면 믿고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리해서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해야겠죠. 노는 것도 조금 지루해져서 세련된 모습으로 바쁘게 나가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듣기를 바래요.